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의 임형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려시대 개수관 청주목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지역학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와 박물관 대학역사부장을 지금 같이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주 출신이고요. 상당구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부는 충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쳤습니다. 제 전공은 고려시대고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고려시대 대외관계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중등교과서 검정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한국중세사학회 그리고 호서사학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책은 제가 몇 권 쓴 게 있는데 아마 이제 전공서적 내지는 공무원 교재 비슷한 거라서 교양으로는 좀 접하기 좀 어려운 책들입니다. 어쨌든 여러 권을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고려시대 개수관 청주목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청주를 대표할 만한 이런 문화재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두 고려시대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청주 사람들이 이 고려시대 청주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충북대학교에서 이 한국사를 배울 때도 이 고려시대 청주가 실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또는 고려시대 청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거의 알고 있는 게 없었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전공을 고려시대로 택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되게 청주 사람들이 그 과거의 어떤 청주의 모습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서원경일 겁니다. 통일신라 시대 또는 이제 신라 하대의 서원경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서원경보다는 어떤 청주의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지금의 어떤 청주의 토대를 닦은 것은 통일신라보다는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제 문헌 기록에 나타난 어떤 청주의 모습들이 몇 가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태조 왕건, 고려를 건국한 이 태조 왕건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 여기 부처님 같이 생기신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분이 개성 태조 왕건릉인 현릉 부근에서 발견된 태조 왕건상입니다. 부처님 같이 생겼는데요. 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이 통천관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 불가에서 쓰는 모자가 아니라 황제가 쓰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를 통해서 이 몸이 이 상 자체가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나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체적인 어떤 특징만 봐서는 부처님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머리에 쓴 관 하나만으로 이제 이 상의 주인공이 태조 왕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초상화도 여러 점이 있습니다만 태조 왕건 무덤에서 이제 발견된 이 상을 제가 태조 왕건을 대신해서 일단 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청주는 땅이 기름지고 사람 중에는 호걸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배경이 청주가 이제 사실 저 태조 왕건이 활동했을 당시에 실제로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의 어떤 생산량 같은 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 당시에 어떤 서원경으로서 나름 규모를 갖고 있고, 또 이 태조 왕건이 그 고려를 건국했을 당시에 이 청주 세력들이 이 고려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을 당시 이 청주 세력들을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항상 경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은함이나 환선길 같이 태조 왕건의 측근 장군들 일부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주 세력을 견제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저런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고려 말에 공민왕 때에 이 공민왕이라고 하면 이제 고려 말에 뭐 대중들한테도 이제 널리 알려진 왕인데, 이 왕이 이 내후회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북방에서 홍건적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제 피난을 가게 됐을 때 어느 지역으로 피난을 가느냐를 놓고서 어떤 이제 신하들이 이러한 상소문을 올리는 거죠. 청주 지역은 삼도의 요충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 위치해 있어서 물자 수송도 편리하고 또 외적이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라는 말합니다. 여기서의 외적은 홍건적도 해당이 되지만 이 공민왕 때에 우리나라 바닷가를 주름잡았던 일본 해적인 왜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내륙에 있다 보니까 왜구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난의 장소로서 물색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어떤 청주의 지역적 특색을 말해주는 그러한 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고려 말에 유명한 신진사대부 중에 도은 이숭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청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 청주의 지방관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전송하면서 지은 글에 보면, 청주는 동남의 중심지, 청주 지역 출신으로 보면 동남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경의 입장에서 보면 청주는 동남 쪽에 있어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지도를 놓고 꼭 이렇게 이동한다기보다는 이제 정해진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청주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개경에서 동남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먼저 임진강을 건너야 되고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하구 쪽으로 건너면 힘들게 되니까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로 가는 길이 개경에서는 동남 방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남의 중심지로서 땅이 넓고 백성이 많아서 일이 복잡하다라고 친구를 걱정해 줍니다. 뭐 이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냥 요 말만 놓고 보면 청주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모로 이제 어떤 입지 조건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반란을 우려해서 피난을 갈 때 어떤 장소를 물색할 때 어떤 조건으로서 이야기한 것이 있고, 또 친구가 지방관으로 나가는데 뭐 고을이 작으면 일이 별로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고을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일이 많아서 힘들 것이다라는 걸 걱정해 주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것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 청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대략 그 당시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과거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뭐 통일신라 시대든 간에 어찌되었든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니까 중앙에서 분명히 지방관이 내려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어느 시점에 청주 지역에 지방관이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해답을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청주는 685년 신라 신문왕 5년 때 서원소경이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다. 청주 사람들이 이 경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서원소경, 이제 나중에 서원경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어떤 청주를 대표하는 그런 명칭으로서 서원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685년에 청주 지역에 서원소경이 설치가 되면서 이 지역이 이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 중심지로서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지역 중심지로 성장 발전한다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일단 넓은 토지를 관할하고 있어야 되고, 또 넓은 토지에 걸맞게 많은 인구들이 살아야 되고, 많은 인구라고 해봐야 뭐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인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조선 초기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청주 인구는 1만 명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해방 이후에 충북대학교가 청주가 아니었습니다. 청원군이었어요. 청원군. 사창동만 해도 사실은 청원군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청주가 이제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충북대학교도 청주시 안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해방 직후에도 무심천 건너는 청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이 청주 지역은 청주 읍성을 중심으로 이제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기에 청주의 인구는 노비를 제외하고 10,000명이 안 되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렇게 나와요. 자, 그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인구가 좀 늘어요. 한 5만 명 정도로 느는데, 어찌되었든 뭐 서원소경의 규모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주에 이 소경이 설치되고 나중에 서원경이 되면서 어쨌든 토지도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또 이제 교통의 요충지로서 조금씩 각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되고요. 후삼국이 통일된 뒤 940년에 태조 23년에 드디어 이 지역이 청주라고 하는 명칭을 정식으로 받게 됩니다. 태조 왕건으로부터 청주라고 하는 지명을 받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이 지역이 청주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서원소경, 서원경 일대 그 지역 중심지로 성장 발전하던 것이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계승 발전이 돼서 더 발전이 된다는 거죠. 사실 940년에 청주라고 불리기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청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진주 지역인데요. 경상남도 진주가 원래 거열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구주 오소경이 설치될 때 청주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풀을 청자에 풀초변이 있죠. 풀이 파릇파릇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성할 청자죠. 자, 청주가 757년이 되면 강주라고 이름을 고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강주, 청주 몇 번 이름을 반복하다가 940년이 되면 이 강주에서 진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진주도 940년에 가서야 이 진주라고 하는 지금의 이름을 처음으로 얻게 되죠. 청주랑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는 물론 이제 940년 이전에도 간간히 청주라는 말이 등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940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40년 이전에 청주가 이제 청주라고 불리던 것이 두 개가 있었죠. 한자는 다르지만, 그러다가 940년이 되면 명확하게 청주, 진주로 나뉘어서 불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청주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청주라고 하는 명칭이 언제 생겼냐? 바로 이제 940년이 되겠습니다. 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고려시대 어떤 청주의 발전 상황을 이야기를 하려면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정비 과정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940년 태조 23년에 주부 9년을 처음으로 이제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자, 원래 이 고려가 건국되기 이전에 신라 말기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 이제 하대에 들어오게 되면 진골 귀족이 이 중앙의 왕위 계승을 놓고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되죠. 이제 중앙 정치가 혼란해지게 되면서 이 각 지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세금 독촉 등의 일, 그리고 진성 여왕의 어떤 패정으로 인해 결국 이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 중앙의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각 지방에서 농민이 봉기하게 되면서 각 지역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호족들이 자율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호족들이 뭐 호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여러 가지 계기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뭐 농사를 잘 지어서 그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한다든지, 또는 중앙에서 이제 밀려난 귀족들이 지방에 와서 성장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지방의 변경 지역을 지키던 장군들이 성장을 해서 뭐 호족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지역에 이제 호족이라고 하는 토착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국 각지를 다 자율적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뭐 청주 지역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지역에 이제 확인되는 호족으로는 능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기록상으로 일단 능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인이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까운 저기 보은군 회의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이라고 하는 사람도 확인이 되고, 어쨌든 이 청주 지역의 호족들은 나름대로 이제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죠. 자, 고려가 건국된 이후, 또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 이 무력으로 모든 호족을 다 억누르고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어떤 호족들이 이제 서로 힘을 보태서 이 고려를 따르는 호족들과 그렇지 않은 호족들, 뭐 후백제를 따른 호족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려가 나중에 후백제를 누르고 후삼국을 통일한 것이기 때문에 호족 연합 정권의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태조 왕건이 뭐 30명에 가까운 부인을 두게 되고, 여러 각 지방 호족의 딸을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각 지역의 호족들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죠.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940년에 여러 주, 부, 군연의 칭호를 고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각 지방에 보면 뭐 이제 어떤 그 토지 생산력이라든지 또는 인구수라든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호족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그 지방의 읍격이라고 하는, 즉 그 고을의 이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읍격, 읍의 격이죠. 그 격을 원래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 명칭으로, 가장 작은 건 현, 그보다 좀 크면 군, 그거보다 크면 부, 그거보다 더 크면 주, 이런 식으로 명칭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 지명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어떤 위상에 따라서 어떤 호족이 다스리고 있는지, 또는 그 지역의 경제력 또는 군사적인 중요성에 따라서 이 현, 군, 부, 주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명칭으로서 이제 읍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전에도 이러한 명칭을 쓰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조 왕건이 그 지역의 수준에 맞춰서 주부 군현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각 지역에. 자, 그래서 이 서원경이라고 불리던 청주 지역은 이제 청주, 가장 높은 수준의
명칭을 갖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서원소경 이래로 청주 지역이 꾸준히 발달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도 그러한 어떤 지역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 지역을 이제 청주라고 하는 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설정을 해주었던 것이죠. 자, 이 명칭을 이렇게 고쳐줬을 뿐, 이 청주라고 이제 이름을 해줬다고 해서 중앙에서 지방관을 보낸 건 아닙니다. 여전히 청주 지역은 이 지역의 호족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조 이후에 해종 경종 때에도 마찬가지로 무려 이제 40년 동안 청주 지역에는 중앙에서 이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청주 지역을 다스리느냐? 바로 이 청주 지역은 이 청주 지역의 호족들, 유력자들에 의해서 자율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율 운영이 되냐면 이 제지관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학술 용어인데요. 제지관반,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관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관직을 만든 것을 제지관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어떤 명칭, 신라의 관직 명칭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도 하고 고려의 관직 명칭을 가져와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호족들이 자체적으로, 그 호족들도 나름대로 서열이 있거든요. 어떤 그 청주 지역에도 호족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호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족 가운데 가장 힘이 강한 호족이 이제 좀 높은 지위를 갖고요. 그거보다 좀 힘이 낮은 호족들이 그 밑에서 그 호족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이 지역을 자율적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다스리려면 뭔가 직함이 필요하죠. 또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지관반이라고 하는 자체 관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것이죠. 자,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고 무려 이제 한 60년 이상이나 청주 지역에는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지를 못합니다. 호족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통치가 되다가 한 983년 성종 2년이 되면 처음으로 전국 12곳에 이 12목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청주는 바로 그 12목의 하나로서 청주목이 설치가 되고 중앙에서 청주 목사가 파견이 됩니다. 즉 983년에 청주 지역에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건국 이후에 바로 파견된 것이 아니라 꽤 시간이 어느 정도 반세기 이상 흐른 뒤에 983년에 가서야 이 고려의 어떤 왕권이 좀 강화되고 또 중앙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지방에 서서히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12곳에 가장 중요한 12지역에 이 지방관으로 목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청주 지역에 처음으로 고려시대 최초로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제지관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호족들에 의해서 청주 지역이 자율적으로 다스려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흔적이 바로 이제 용두사지 철당간 기에 남아 있습니다. 뭐 다 청주 사시면 뭐 수도 없이 보셨을 그런 문화재인데요. 자, 용두사지 철당간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기문이 있습니다. 이 기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 끝부분에 보면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이 당간을 세우게 된 연원하고 이제 과정들을 쭉 쓰고, 마지막에 이 당간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쭉 나열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이런 관직들이 나옵니다. 감사, 또는 병부경, 뭐 사창, 학원 낭중, 뭐 이런 관직들이 나오는데요. 뭐 학원경도 있고요. 여기서의 관직들은 이제 중앙의 관직이라기보다는 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그러한 관직입니다. 제지관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보면 김씨들이 나옵니다. 뭐 김일, 김수땡, 김석희, 김광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청주 지역의 가장 큰 호족이었던 청주 김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씨가 나옵니다. 손희, 경주흥, 경기준,
손인경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청주 손씨, 청주 경씨들이죠. 바로 이 청주 김씨와 같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호족들입니다. 가장 높은 관직은 이제 대등인데, 이 관직은 이제 청주 김씨가 갖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청주 손씨와 청주 경씨가 뭐 병부경이라든지 학원 낭중이라든지 청주 한씨도 있죠. 여기 뭐 학원경 이러한 자체 관직을 가지고서 이 다 같이 이러한 가문들이 청주의 호족으로서 청주 지역을 자율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광종 때 연호가 나오죠. 준풍 962년 이걸 통해서 지방관이 983년에 파견이 됐으니까 그 이전에 해당하죠. 그 이전 시기에 이러한 관직, 아무리 봐도 중앙 관직이 아닙니다. 이 중앙 관직이 아닌 사람들이 이 관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청주 지역의 재직 관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호족들이 재직 관반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40년 이후에 983년에 처음으로 지방관이 청주에 파견이 되고요. 그 이후에 몇 번의 개정을 거칩니다. 995년에 12군 절도사, 뭐 7도단련사, 11단련사, 15자사가 이제 지방에 파견이 되고요. 청주는 이때 12주목이 12군 절도사로 개편되면서 전절군 절도사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12년 현종 3년에는 이제 75 도안무사가 이제 전국에 파견되면서 청주 안무사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 75도 안무사 중에 하나로 12군 절도사가 75도 안무사로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전절군 절도사에서 청주 안무사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뭐 바뀌게 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방 제도가 이제 중앙 정치 또는 이제 중앙의 어떤 권력이 점점 강해질수록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힘을 누르고 이 지방관을 점점 전국에 계속해서 많이 파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12곳의 지방관을 보내던 것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죠. 이제 중앙의 권력이 커지면서 지방에 점점 많은 수의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종 9년이 되면 고려의 대체적인 지방제도가 완비가 되는데, 이때 이제 전국을 4개의 도호부, 8개의 목, 56개의 지주군사, 지주사, 지군사, 그리고 28개의 진, 20개의 현으로 이 편제를 하고요. 이러한 숫자의 지방관들을 각지로 파견하게 됩니다. 청주는 이때 팔목의 하나로서 청주목으로 또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청주는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방제도 개편 단계에서 가장 이제 최상위 이 지방기구로서 계속해서 이제 개편이 되죠. 주부군현일 때는 주로, 또 12곳의 지방관을 파견할 때는 이제 12목, 뭐 12주목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때도 12군 절도사, 75 도안무사, 그리고 8목 이런 식으로 이제 낮은 게 아니라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지방 행정기구로서 계속해서 이제 개편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고려시대 청주는 지역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뭐 군단위도 있고 또 시단위도 있고 광역시 단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시보다는 광역시가 어떤 그 지방의 읍격이라고 이제 이 시기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읍격이죠. 어떤 그 지방의 뭐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인프라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기구, 어떠한 행정기구가 두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고려시대의 여러 지방기구 중에 최상의 지방기구가 계속해서 설치가 되는 거로 봤을 때 고려시대 청주는 지역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려시대 이제 지방제도 개편과 청주목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 고려시대 목의 역할과 위상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고려 현종 때 바로 이 부분인데 사도, 팔목, 56지주군사, 28진장, 20현령이 이제 전국에 파견이 되는데 청주는 팔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하고 팔목이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목하고 도호는 똑같이 중앙에서 삼품관이 내려옵니다. 삼품관, 굉장히 높은 관품을 가진 이 관직자가 이제 이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경이라고 하면 개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주인 동경, 그리고 평양인 서경, 남경은 이제 제일 나중에 두어지는데, 이렇게 경에 이제 두어지는 유수가 있습니다. 지방관으로서의 유수. 그리고 팔목에 내려오는 청주목, 광주목, 충주목 같이 8개의 목에 내려오는 이 목사들, 그리고 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도호부를 두게 됩니다. 안서도호부, 안북도호부, 안남도호부, 이렇게 또 안변도호부. 안북도호부는 이제 서북방을 막는 거고요. 안변도호부는 동북방을 막죠. 그리고 안서도호부는 개경의 바깥에서 이제 요 외해를 방어를 하는 것이고, 안남도호부는 여기가 후백제의 수도였기 때문에 고려가 이제 무력으로 쓰러뜨린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안남도호부를 두었던 거죠. 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이렇게 도호부를 놓고요. 도호부사를 두었는데 바로 이 경목도호부에는 이 삼품관이 내려와 이 중앙에서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과 목과 도호부를 합쳐서 흔히 개수관이라고 부릅니다. 개수관. 자, 오늘 강의 제목인 고려시대 개수관, 바로 저 개수관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개수, 경계 내에서 으뜸이라는 뜻이죠. 경계 내에서 가장 높은 관부 또는 관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수관은 지방기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지방기구를 통치하는 최고 책임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수관. 요 관자에 이 관청의 뜻도 있지만 관리의 뜻도 있죠. 그래서 개수관은 관청도 이야기하지만 관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이 청주목의 관할이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가장 이제 행정기구로서 높은 등급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청주목 개수관이라는 거죠. 충주목 지역에서는 이 충주목 개수관이 가장 상급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목 아래에는 영현이 두어지게 됩니다. 영현이 뭐냐면 이 고려시대 지방기구는 크게 영현과 속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영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이고요.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영현은 다수의 속현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현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개수관인 것이죠.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고려시대 지방행정기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와 달리 고려시대에는 이 중앙의 어떤 행정 능력이 각 지방으로 파급되기에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방에는 호족들의 어떤 힘이 남아 있었고, 또 중앙의 권력이 이 지방 곳곳에 다 침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전국 각지의 모든 행정기구에 지방관을 파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세세한 지역, 산골 깊은 곳이라든지 또는 교통이 좀 불편한 곳, 이러한 곳은 이제 속현으로서 지정을 하고요. 이 속현은 그 지역의 토착 세력, 호족들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향리가 돼서 호족들이 향리로서 이 속현을 다스리게 되고요. 이 속현보다는 교통이 좀 편리하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는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제 영현으로 삼고 이 다수의 속현을 거느리게 되죠.
자, 이 영연의 종류로는 가장 낮은 칠풍관이 파견되는 현과 진이 있습니다. 현은 이제 요 남쪽 지방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진은 군사적인 성격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방 지역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자, 현을 다스리는 것이 현령이고 진을 다스리는 것이 진장인데 다 칠풍관이고요. 이보다 좀 높은 게 지, 주, 부, 군입니다. 지주부군이라고 해서 뭐 하나같이 보이는데 다 이 지주하고요, 지부하고 지구는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부군이에요. 주부군. 지는 무엇을 맞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주부군이라고 이제 사료에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청주목 아래에 청주목이 개수관이었고요. 이 청주목 아래 영연으로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가 이제 영연으로서 여러 개의 이제 속현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공주는 지공주사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공주사. 그리고 이 청주목도 개수관 아래에 천안부가 있었어요. 천안부는 천안부사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 천안부, 또 이제 군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진천군 같은 경우는 진주군이었습니다. 또 여기 서산 같은 경우도 뭐 부성현 뭐 이렇게 불리다가 나중에 뭐 군으로 뭐 승격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곳은 무슨 군사가 내려와서 이제 다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지주부군이라고 합니다. 지주사, 지부사, 지군사 다 오픈관이고요. 이러한 지주, 지부, 지구는 요 남쪽 지방에 많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요 방어주진, 무슨 방어사, 무슨 방어주, 또는 무슨 방어진, 이러한 북방 지역에 설치되었던 군사 거점에는 이 방어사들이 이제 내려왔는데 이런 곳은 이제 오픈 관리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남쪽 지방에 이제 어떤 민정적인 성격을 갖고 내려왔던 지방관들이고, 요 방어주진하고 요 진은 이제 진장인데, 요 북방 지역의 어떤 이 방어를 막기 위해 이 주요 군사 거점에 파견되었던 관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지방제도는 크게 이제 이런 3층의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는 영연이 다수의 속현을 거느리게 돼 있었고, 또 이 다수의 영연을 이 개수관이 관할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고려시대 청주는 이 신라 시대의 어떤 서원경을 어떤 그 지역 중심지로서의 서원경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나중에 이제 청주목 개수관으로 꾸준히 그 읍격을 유지하면서 계승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고려시대 청주목 개수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였을 겁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이제 신라의 서원경 같은 경우 그 범위를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록이 불분명해서. 고려시대는 기록이 좀 고대보다는 좀 명확하기 때문에 고려시대 청주목 개수관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 이 지방기구의 편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책으로는 이 고려시대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 지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 고려시대에는 이제 양광도라고 하는 이 광역 행정 단위가 있었는데 지금의 도하고 같은 거죠. 이 양광도에는 이 4개의 개수관, 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양광도의 이 연원이 되는 양주목과 광주목이에요. 양주목이 어디냐면 한강 이북 지역은 다 양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강 이남 지역은 다 광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의 충청 지역에 있었던 충주목과 청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광도에는 총 4개의 개수관이 있는데요.
양주목, 광주목, 충주목, 청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광도는 나중에 명칭이 충청도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양광도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충청도로 명칭이 바뀌게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양주 지역에 남경이 설치가 되고 또 이 청주목과 충주목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남쪽 지방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이 그 길목에 있었던 청주목과 충주목의 역할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자 이제 양광도라는 명칭보다는 충청도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지금의 어떤 충청도의 연원이 되는 것이 바로 고려시대인 것이죠. 자, 이 충주목 개수관 밑에는 총 13개의 영형과 속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목에는 총 50개의 영형과 속현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 영형과 속현이 많이 속해 있을수록 당연히 숫자 비례상 지역이 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은 지역을 관할할수록 그 지역이 넓은 것인데 이 청주목의 경우에는 50개나 되는 영형과 속현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전국 규모로 봤을 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중에서 8목 중에서는 청주목이 거느리고 있는 영형과 속현수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청주목 아래에 또 이제 청주목 직할지가 있고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는 공주, 홍주, 천안부, 가림현, 부성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청주, 공주, 홍주는 다 아실 테고 홍주는 지금의 홍성이죠. 천안도 아실 테고 이 가림현은 지금의 이제 부여 지역이고요. 그리고 부성현은 지금의 서산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주목 안에 이 청주목이라고 하는 이 개수관 구역이고요. 이 안에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는 청주목, 천안부, 공주, 가리면, 홍주, 부성년이 있는데 이 넓은 지역을 대표하는 이 최고의 고읍은 청주목이었던 것이죠. 청주목이 개수관으로서 이 청주목 개수관 관할내를 대표하는 고을입니다. 그리고 각각 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이 천안부, 공주, 가리면, 홍주, 부성현 이 영현 내에 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들이 속해 있습니다. 청주목의 경우에는 연산, 목주, 지금의 목천이죠. 연산은 이제 지금의 문이고요. 목주는 목천, 이제 진주는 진천이고요. 전이, 청천, 도안, 뭐 여기는 지금 다 지명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청당, 지금의 증평 쪽이죠. 좌구산 있는 그쪽입니다. 그리고 연기, 회인, 뭐 이런 지역들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서 이제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향리로서 이제 이 지역을 각각 다스리고 있었고요. 이 지역을 이제 이 관할 감독하는 곳이 바로 청주 목사가 파견되는 청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주는 지공주사가 파견이 되죠. 지공주사가 각각 이런 지역들을 이 지역은 이제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되는 곳입니다. 지금의 대전 지역, 또 부여 지역, 공주 지역 이런 지역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이런 속현들을 이제 지공주사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관할을 했던 것이고 이 지공주사 또는 지홍주사, 천안부사는 청주 목사가 관리 감독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여러 고을을 대표하고 관리 감독했던 고을이 청주목 개수관입니다. 청주목 개수관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충청북도, 충청남도 하면 충주하고 청주가 이제 충청으로 들어가 있죠. 충남 지역의 지명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충남 지역은 다 청주목 개수관 관할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제 조선시대에 가서 이제 공주가 목이 되고 홍주가 목이 되면서 뭐 공홍도니, 공청도니, 뭐 이런 뭐 충공도니 이러한 명칭이 나왔던 것이죠. 그 이전에 고려시대에는 계속해서 이제 충주목하고 청주목 이 두 개수관만 충청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충청도라고 불리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신라의 서원경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고려시대 청주목이 관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옥천 지역하고요, 보은 지역은 경상도였습니다. 이 지역은, 보은 지역은 상주목 소속이었고요. 그리고 옥천 지역은 경산부, 지금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성주 지역이 옛날에 경산부였습니다. 고려시대에. 이 지역은 경산부 관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주목은 바로 건너가면 상주목이었어요. 경상도 지역. 그리고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전라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삼도의 요충지라는 기록을 보여드렸는데, 내려오면 경상도로도 갈 수 있고 전라도로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 지역에 위치한 곳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통의 중심지이고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이고요. 이 지역에는 특히 이제 산이 많기 때문에 곳곳에 지방관을 다 파견하기가 어려웠어요. 고려시대에는 이제 이 정도, 한 5지역 정도에만 지방관을 파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부성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 한 11세기 가서야 지방관이 파견이 됩니다. 이 지역은 이제 10세기에 파견이 되는데, 이 지역은 11세기 초에 가서야 이제 지방관이 파견돼요. 그만큼 이제 멀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교통로상에서 멀기 때문에 지방관이 늦게 파견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도 이제 산속에 산이 많기 때문에 지방관이 이제 고려시대 내에는 좀 파견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속현으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간무라고 하는 최말단 지방행정기구가 생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지방관들이 많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는 거의 각 지역에 다, 이 모든 속현 지역에 지방관이 나중에는 파견이 됩니다. 다만 이제 고려시대에는 여전히 파견이 다 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방관이 다 파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몇 개의 영연으로 구역이 나뉘게 되고, 이 모든 구역은 청주목 개수관 안에 이 청주 목사가 관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주목이 바로 주목이고요.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이 주읍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영군, 영현이라고도 하는데, 이끌 영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군과 현을 이끈다 해서 이제 영군, 영현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천안부와 청주목의 관계는 주목과 주읍의 관계로서 영속 관계입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속현들을 거느리고 있고, 여기도 속현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둘의 관계는 청주목이 더 높습니다. 천안 부사를 청주 목사가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주목 아래에 있는 여러 속현들, 또 천안부 아래에 있는 여러 속현들은 이 주속 관계를 맺습니다. 즉, 아주, 지금의 아산 지역은 속현으로서 천안 부사와 주속 관계를 맺는 거죠. 천안부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 이 관계는 주속 관계입니다. 따로 독립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천안부는 독립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지방관이 없었기 때문에 천안부 아래에서만 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관 아래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받는 것이죠. 이 지역의 통치는 천안부가 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청주 목사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관계는 주목과 주읍의 영속 관계고, 또 이 청주목 또는 천안부 아래에 있는 속현과 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관계는 주속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학술 용어인데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 조선시대와 달리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다 파견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어려운 중충 구조를 갖게 됩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는데 더 높은 상급 행정기구가 두어지는 것이죠. 왜 개수관을 운용을 했냐면 간단합니다. 이 광역 행정 단위로서의 도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도가 있죠. 도청 아래에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 광역 행정 기구로서 도가 두어지죠. 지방의 넓은 지역을 도가 맡아서 관할을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전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이 됐기 때문에. 근데 고려시대에는 이 지방을 완벽하게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광역 행정단위로서의 도가 만들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즉 지금의 도지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방관 중에서 가장 이제 어떤 그 고을이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토지 생산력도 높고 가장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 그 지역을 다 아우르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러 지방관 중에서 이 특정 지역이 개수관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을 대표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고려시대 기록에 나타난 청주목의 권역, 아까 이제 대체적으로 그 행정구역을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실제 기록에 그 당시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죠. 행정 편제가 그렇게 돼 있어도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마산, 창원,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이 됐잖아요. 근데 마산 사람들은 나 마산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원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그것처럼 그 당시 여기가 청주목 개수관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요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을 청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자, 지금의 청주시는 요만합니다. 그래도 꽤 넓어요. 서울이나 대전보다도 크죠. 물론 상주가 더 큽니다. 청주보다 상주가 더 커요. 옛날에 목이었던 지역은 그 개수관으로서의 어떤 전통이 남아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큽니다. 행정기구 자체가 애초에 커요. 관할 지역이. 그 조선시대 공주목 굉장히 넓었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현재의 청주시도 굉장히 큰 편인데 고려시대의 청주목은 이랬습니다. 청주목 직할 지역이고요. 청주목 개수관 전체 지역입니다. 자, 가장 먼저 경기도 안성 지역, 이 지역도 청주목 개수관이었는데, 자, 안성에 가면 이 봉업사지가 있습니다. 봉업사지. 이제 광종 때 이 크게 이제 이 만들어졌던 절인데요. 지금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 안성 봉업사의 몇몇 이 명문 기와를 보면 서주관이라고 하는 명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주의 호족이었던 능달의 이름이 나와요. 바꿔 말하면 이 지역에 대규모 사찰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서주, 지금의 청주죠. 청주의 관리가 관여를 했던 것이고 또 청주의 호족이 관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역이 같은 권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구역이 다르면 관여를 못하겠죠. 근데 관할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청주의 관리들 또는 청주의 호족들이 이 죽주에 있는 봉업사를 짓는데 관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의 예산 지역이죠. 대흥군. 여기 한유충 묘지명이 있습니다. 이제 묘지명인데요. 묘지명은 이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무덤에다 이제 같이 묻어주는 그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돌이죠. 일종의 비석이죠. 자, 한유충 묘지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주 관내 대흥군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흥군은 지금의 예산인데, 그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산 지역은 청주 관내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따로 이제 어디 영연에 속해 있었는데, 분명히 다른 지역의 영연에 속해 있었는데, 그 영연 나는 어디 천안부 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개수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청주 관내 대흥군 사람이다. 자, 이 정인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서산 지역인 부성현 출신인데 청주 부성현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되게 어색하죠. 청주 서산시 사람이다. 굉장히 어색한데 이 당시에는 이 서산 지역인 부성현 지역이 지방관이 파견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청주목 개수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을을 대표하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고을이 청주목이었기 때문에 청주 부성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지금 이제 7월이라서 한창 피서철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피서를 사람들이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간다고는 하는데
자, 여기 보령 지역, 대천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보령 지역, 여기 이제 보령 해수욕장에서 좀 내려오면 남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오석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 벼루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의 백분화라고 하는 사람도 청주 남포군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령 지역인데 청주에서 제일 가까운 뭐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긴 합니다. 청주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긴 하죠. 그런데 보령 사람하고는 같은 충청도라고는 해도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주 남포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청주목 개수관에 널리 각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청주 관내 사람들이다, 청주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려사 지리지의 기록이 당대의 어떤 여러 가지 금속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려시대 청주목 개수관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입니다. 청주에 개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개수관, 청주목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죠. 자,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30년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수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략 이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역을 대표하는 기능입니다. 아까 청주목 개수관의 관할 범위를 보셨잖아요. 그 영역을 대표하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기념일에 표를 올려서 축하를 합니다. 가령 고려 황제의 생일에 지방관들이 다 어떤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때 청주목 개수관은 그 여러 고을들은 청주목 개수관이 대표로 이러한 표문을 황제에게 올리게 됩니다. 또 국가의 중요 제사와 행사를 봉행하게 됐을 때, 가령 각 지방에 중앙에서 이제 명령이 내려옵니다. 각 지방에 이런 불교 행사를 각각 지방에서 거행하라. 그러면 청주목 개수관에서 대표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청주목에서 그걸 대표로 합니다. 그런 어떤 행사를 대표로 거행하는 일을 하고, 자, 과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향시를 주관을 합니다. 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볼 때는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에서 시험을 보냐면, 가령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려면 무조건 서울로 시험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선비들은 그 조선시대의 경우 관찰사가 있는, 도를 다스리는 관찰사가 있는 관찰사 영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이 충청도 관찰사가 충주에 있을 때, 조선 전기에 충주에 있었고, 조선 후기에 공주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청주 사람들은 충주나 공주에 가가지고 과거 시험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이 바로 향시인데 거기에 합격을 해야 서울에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려시대 이제 지방에서 보는 시험을 향시 또는 개수관시라고 합니다. 즉, 청주목 개수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보려면 일단 청주 지역, 청주 개수관에 와서 청주 목사가 주관하는, 즉 청주 개수관이 주관하는 시험에 먼저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뽑은 선비들을 향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서울로 올려보내는 거죠. 그걸 청주목 개수관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관내 청주목 개수관을 경유하는 외국 사신을 접대를 합니다. 청주 지역에 외국 사신이 안 올 것 같은데 놀랍게도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그거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영역 대표 기능으로는 대략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상급 행정 기능이 있습니다. 상급 행정 기능으로는 전체 기능 중에서는 이제 5번째인데
관내 외관, 지방관을 감찰을 합니다. 관리 감독을 해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개수관이 가서 감찰을 해서 일을 처리를 합니다. 자, 지방 죄수를 추검을 합니다. 지방에 있는 죄수들 1차적으로 각 고을에서 이제 어떤 재판을 받다가 그게 좀 어려우면 개수관에 와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또 특히 그 지역에 어떤 그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 중범죄자들은 다 청주목 개수관에 와서 이 재판을 받습니다. 자, 광역 단위의 군사 운영을 담당합니다. 가령 청주목 개수관 내에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청주목 개수관이 관할 구역의 모든 병사를 이끌고서 전투를 벌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는 부세 수취에 관여하고 진유를 시행하는 지방 단위로 기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작은 단위로도 각 영연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단위로도 어떤 세금을 걷고 또 진유를 합니다만 어떤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서 관리 감독할 때는 이 당시에 도가 없었기 때문에 개수관이 관리 감독을 합니다. 자, 9번째는 도량령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도량령, 어떤 그 규격 같은 거, 부피, 무게, 길이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청주목이 개수관으로 기능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1177년에 공주 지역에서 망이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망이 망소이를 결국엔 체포하는데 공주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청주 옥으로 옵니다. 그 이유는 청주목 개수관이 있기 때문에 중범죄자를 당연히 개수관에 가서 이제 심의 재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6번 지방죄수를 추검하는 것, 이 사례를 실제 볼 수가 있고요. 교통을 보면 고려시대에도 이제 영로망이 있습니다. 충청주도에 총 34개의 역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30개가 이 청주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청주목 개수관 관할대. 또 중앙의 사신이 이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가려면 청주목을 꼭 거쳐야 돼요. 교통의 중심지인 거 제가 아까 설명을 또 해드렸고요. 그리고 경제는 이제 요 8번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상평창, 이제 물가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죠. 청주목에 두어져서 청주목 개수관 내의 물가를 관리 감독을 합니다. 재용제가 뭐냐면 중앙의 어떤 재원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딴 주머니인데 청주 지역 내에서 따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중앙 재원과 달리 따로 이제 청주 지역을 위해서 뭔가 별도로 이 재정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걸 재용제라고 해요. 그 중앙에 있는 어떤 그 재원을 아껴가지고 따로 어떤 비상시에 쓰려고 이걸 만들어 놉니다. 이걸 그 명칭을 재용제라고 해요. 따로 이러한 어떤 이 지방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흔적이 보이고요. 또 중앙에서 이제 과거 시험 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학 박사하고 의학 박사를 파견하고 학교를 설치하는데 그게 어디에 설치되냐면 주로 이제 성종대 12목, 목에 설치가 됩니다. 개수관 지역에. 과거 시험을 보러 오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 학교가 설치돼서 어떤 그 상급 교육 기구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 서적을 간행해서 보급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의 많은 책들이 이 청주목에서 출판되는 배경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이제 여기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그 개수관이 이제 그 과거 시험과 관련해서 하나의 어떤 단위로서 운영된 그런 사례고요. 자, 현종 때 시험을 보게 하는데 개수관으로 하여금 시험 봐서 선발해라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세금을 걷는 건데요. 그 세금을 걷을 때도 개수관에 어떤 상황을 봐서 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 세금을 수취할 때 그걸 행정 단위로서 이 개수관이 하나의 단위로서 운용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청주 지역은 외국 사신이 안 지나갈 것 같은데 지나갑니다. 자, 이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고려 인종 때
그 고려 인종 때 이 12세기에 이 고려 이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 개경에 와서 한 고려에 한 두세 달 있다가 이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송나라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서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견문을 적은 책이 바로 고려도경이란 책입니다. 원래는 그림하고 글이 있는데 그림은 없어졌고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그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경 부분만 있습니다. 글만 있어요. 원래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봐야 되는데 글만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사신단이 이제 이동한 그 행로를 다 적어놨어요. 자, 이 당시 중국 송나라 사신들은 북방에 거란족이 있었기 때문에 육지로 오지 못하고 고려를 올 때 저기 남쪽 항저우 지역에서 이 배를 타고 흑산도로에서 연안으로 해서 개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바닷길로 오다 보니까 이제 서해안을 쭉 훑으면서 오죠. 그 서해안을 훑으면서 올 때 바로 요 지역, 청주목 개수관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때 배가 어디에 정박하게 되냐면 바로 이제 이 안흥정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합니다. 자, 사신이 고려 경내로 들어오면 군산도, 자연도, 삼주에서 모두 사람을 보내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즉 이제 사신이 중간에 정박을 했을 때 남쪽에서는 이제 전주에서 전주목 개수관이 와서 대접을 해주고 중간쯤 오게 됐을 때 청주목 개수관이 와서 대접을 해주고 경기도 지역으로 오면 광주목 개수관이 와서 대접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태안 안흥정 지역에 오니까 지청주 홍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 전주에서 했던 것과 같이 대접을 해주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청주목 관내를 지나갈 때마다 청주에서 태안까지 청주 목사가 가가지고 사신을 대접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번거로워 보이죠? 거리가 지금도 가깝지가 않은데 지금도 사실은 이제 직선거리보다는 교통이 문제죠. 교통이 문제인데 지금 뭐 이제 당진까지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지금은 뭐 편하게 간다고 합니다만 굉장히 멉니다. 실제로 제가 당진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청주에서 당진 가려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해도 천안에서 버스 타고 천안에서 일단 당진 가는 걸로 갈아탄 다음에요. 당진에서 또 버스 갈아타가지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직선거리로는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그 교통이 불편해서 또 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쉽지 않은 길인데 이때는 더 어렵겠죠. 자, 이렇게 사신 접대한 그러한 사례들이 이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외국 사신의 기행문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때 청주 개수관이 가서 직접 접대를 한 그러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량령 관리 부분인데 이건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금의 용화사 부근으로 추정이 되는 이 산해사터, 고려시대 이제 지금 청주 사직동 용화사 쪽에 이 산해사라고 하는 고려시대에 아주 유명한 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무심천을 정비하다가 이 산해사 유물들이 대량으로 발굴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그 산해사 유물 가운데 이 청주목관 청동제 유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산해사터 출토 청동 기름말입니다. 기름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자, 여기 보면 이제 박물관에 가면 지금은 뚜껑이 없는데 지금 청주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명문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낙서처럼 이렇게 조잡하게 쓰여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생활용구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공을 안 들이고 그냥 이렇게 스크래치 해가지고 이제 글자를 새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청주목관 중교, 산해사 전수, 유두인 뭐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번역을 하면 청주목관 중교. 중교가 뭐냐면요, 흔히 이제 교회라고 하죠. 성박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이제 뭐 너무 멀진 않으니까 중교라고 했던 겁니다. 청주 읍성에서 죄송합니다. 용화사 있는 쪽이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교라고 했던 것이고요. 청주목관 중교의 산해사에 전해지는 기름말이다라고 돼 있어요. 주지, 중대사, 종상이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서 누가 만들었는지 또 어디에서 썼는지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기름을 담는 그릇이니까 보면 이제 두가 말이잖아요. 말. 이게 이제 용적인데 부피가 얼마인지가 이제 이게 아마 한 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규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규격을 누가 관리 감독했냐면 바로 청주목에 있는 관리들이 직접 인증을 해준 거죠. 자, 감독, 청주목 부사, 청주목사보다 아래예요. 차관, 부사, 수결, 사인 돼 있어요. 실제로. 자, 그리고 판관, 사록, 수결 다 사인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람은 셋인데 왜 사인은 2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판관이 사록을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판관이 왜 사록을 겸하냐면 원래 각각 중앙에서 파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가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판관이 사록을 겸합니다. 판관이 하는 일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행정주무관이죠. 그리고 이제 사록이 하는 일은 이제 열심히 기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록이 그 기록을 하는 장서기를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청주목의 관리들이 인증을 해준 기름말이라는 거죠. 기름 담는 그릇. 자, 이렇게 해서 청주목에서 이 도량령을 관리 감독한 그러한 유물이 이 국립청주박물관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 청주목 개수관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개수관과 관련해서 청주에 있는 유물이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이 많습니다. 지방통치 관련해서 용도사지 철당관도 그렇고 도량령 관리한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유일한 기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자, 청주목이 이제 이 청주 개수관 관할 범위 내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고려가 어떠한 나라죠? 바로 불교가 국교인 나라죠. 그러니까 청주목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불교 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자, 이 청주목 치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절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절보다는 교회가 많죠. 시골 어디 가도 교회가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재밌는 나라인데 기독교 들어올 때 교회가 다 들어오잖아요. 예전에 불교 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불교가 들어올 때 시골 곳곳까지 다 절이 들어와요. 청주는 당연히 청주목 개수관 내에서 개수관이었으니까 충청 지역에서 이제 충주와 함께 가장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절도 가장 많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청주목 치소 안에 있었던 용두사지, 지금 없습니다만 13세기까지는 존재를 했어요. 기록에 나옵니다. 자, 용두사,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사직동 산해사, 수동 모구사, 용담동 백운사, 우암동 용암사, 운천동 구양사, 운천동 흥덕사, 모충동 청화사, 산남동 원흥사, 개발하면서 흔적 다 없어졌죠. 용암동 보살사,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이 정도고요. 좀 더 영역을 넓히거나 아니면은 불상 한두 개씩만 치면 엄청 많습니다. 오창 지역에만 해도 또 오창 내수 지역만 합쳐도 불상이 대여섯 개가 넘고요. 그러니까 청주시 관할 내에서 어떤 불교 유적을 찾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덕 지역만 가도 고려시대 절이 대여섯 개가 더 있어요. 뭐 계산리 5층 석탑도 있고 뭐 백족사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합치면 이 지금의 청주시 지역에만 이 불교 관련 유물들이 뭐 거의 50개 가까이 됩니다. 뭐 모두 다 사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확인된 것만 해도 거의 뭐 한 20개는 충분히 넘어요.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일정한 지역 내에 많은 사찰들이 밀집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또 이 교육의 중심지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찰도 많고 사찰이 많다는 거 이제 스님들도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문화적인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이 직지와 같은 우수한 기록물을 남길 수가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왜 청주냐, 공주도 아니고 왜 여기냐라고 한다면 사찰이 많습니다. 실제 충주보다 청주 지역이 사찰이 더 많습니다. 뭐 조선시대에는 경상도 지역으로 갈 때 충주로 많이 넘어가는데요. 고려시대에는 경상도 지역 넘어갈 때 청주로 많이 넘어갑니다. 공민왕도 실제 안동 지역으로 피난을 갈 때 안동으로 갔다가 상주로 했다가 청주로 해서 개경으로 올라갑니다. 충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쪽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오히려 안동, 상주, 청주 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걸 통해서 충주보다는 경상도 지역으로 갈 때 청주 지역으로 더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다 보니 절도 많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왕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찰도 많이 생기는 것이죠. 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교통, 경제, 문화의 인프라가 합쳐져서 이제 직지 같은 것들을 인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고려시대 청주목이 그러면 왜 약화가 되느냐? 그건 바로 이제 안찰사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의 이 중앙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개수관을 통해서 지방을 통제하는데 어느 정도 한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도제 단위로 광역 행정 단위를 설정을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안찰사죠. 안찰사는 안찰사, 안렴사, 제찰사 등으로 불리는데 바로 이제 도의 장관입니다. 도의 장관. 이 안찰사가 순찰하는 구역을 도라고 부릅니다. 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의 시원인 것이죠. 조선시대에 충청도가 만들어지는데 조선시대 충청도가 왜 만들어지냐면 바로 고려시대에 충청도 안찰사를 파견하면서부터예요. 자, 개수관을 가지고서 통제를 하는데 개수관이 실제 하위 행정 단위들을 제대로 통제하는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관은 삼품 관리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중앙에서는 이 개수관을 어떻게든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개수관만 믿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안찰사입니다. 충주목과 청주목을 합쳐서 충청도라고 한 구역을 만든 다음에 그 구역을 안찰사를 보내서 순찰을 시킵니다. 실제 지방관들이 통치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안찰사를 통해서 순찰을 하죠. 뭘 하냐면 수령의 현부, 수령이 어진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서 출처, 승진을 시키든지 떨어뜨리든지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제 평가 보고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고 대책을 세워서 중앙에 보고합니다. 실제 내려와서 와봤더니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뭐 재해를 맞아서 힘들다. 그러면 중앙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형옥 업무에 대한 감찰. 즉 형사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관을 감찰합니다. 또 세금 수납에 대해서도 역시 관여를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군사지휘의 기능도 합니다. 자, 이 안찰사가 처음에 지방 관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불행히도 처음에는 별로 기능을 못합니다. 자, 이걸 사명지임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임무를 받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사명지임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사또라고 하죠. 사또. 나중에는 이제 지방관을 뜻하는 그런 말이 돼버리는데, 자, 사명지임은 특별한 임무를 받고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안찰사가 그랬습니다. 자, 안찰사는 이 사람들이 이제 관리 감독하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기를 짧게 해요. 봄에 내려가서 가을에 다른 사람으로 교대됩니다.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돼요. 6개월 안에 충청도 다 돌 수 있을까요? 못 돌아요. 못 돌아요.
반도 못 돌아요, 실제로. 자,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내려가냐면 5품에서 6품관이 내려갑니다. 근데 청주목 개수관은 3품이거든요. 5품하고 6품관이 내려와서 3품관을 관리 감독한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다 중앙에서 만나요. 중앙에서. 임기 마치면 다 중앙에서 만날 사람들인데 내가 6품 관리로 안찰사가 돼서 내려갔는데 3품 청주목 개수관을 관리 감독하는 건 쉽지가 않죠. 가서 인사부터 드려야죠. 그게 이제 공무원 사회 어떻게 보면 현실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고려 말기로 갈수록 이 안찰사의 기능이 조금씩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개수관의 기능은 점점 약화가 되죠. 자, 그러다 보니 고려 말기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개수관이 영역을 대표하는 기능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청주목은 계속해서 청주목 개수관을 대표하는 그러한 어떤 활동을 하지만 나중에 안찰사 등이 정비되면서 영역 안의 군현을 지휘 감독하는 일은 이 개수관이 아니라 안찰사가 하게 됩니다. 애초에 그러려고 만든 거니까 관리 감독은 안찰사가 맡게 되고요. 나중에 조선이 건국되고 태종 때 이제 팔도제가 정비가 되고 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부터는 개수관의 기능은 크게 약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팔도를 시행하면서 이제 도를 시행을 하면서 실제로 관찰사를 내려보내죠. 관찰사가 2품입니다. 2품. 청주목 개수관은 3품이죠. 더 높아요.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관리 감독 기능을 크게 강화를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이전에 안찰사의 이러한 관품에서 오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팔도제를 시행할 때는 관찰사에게 이 개수관보다 더 높은 품계를 줘서 내려보냅니다. 물론 이거는 유지가 돼요. 이거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상주를 시키죠. 관찰사도 이제 아예 관찰사 0을 만들어서 상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관찰사 밑에 경력이나 도사라고 하는 관직을 둬서 그 사람들을 대신 보내요. 순찰을 보내요. 관찰사는 한 곳에 있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조 때인 1456년이 되면 개수관은 완전히 소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청주목 개수관은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소멸이 되죠. 처음에는 고려시대에는 영역도 대표하고 관리 감독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역 대표하던 일만 하고 그러다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그조차 없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냥 다른 군현과 크게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중에서 이 청주가 언제 가장 고을의 위상이 빛났냐라고 한다면 그 어떤 관할 범위가 불분명한 서원경이라기보다는 고려시대 청주목 개수관 일대가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또 가장 많은 기능을 갖고 있었고 또 어떤 정치, 경제, 문화의 어떤 지역적 중심지로서 상당히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직지가 이제 청주에서 인쇄되는 배경, 이러한 것도 그러한 고려시대 청주의 위상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지역학 강좌,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로 고려시대 개수관 청주목의 역할과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좀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충북 지역에서 고려시대를 전공하는 교수님이 저하고 교원대 교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 해서 이제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것도 좀 많은 편이에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경상북도나 뭐 경상남도나 강원도 또는 뭐 전라남도 이런 지역과 비교하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거기도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또 이제 또 이미 좀 연세도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강의 같은 거를 좀 많이 또 안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대중적으로 고려시대에 관련한 내용들이 지역학 강좌로는 많이 개설이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이 개수관과 관련된 내용은 근 30년간의 어떤 연구 성과이고 그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 축약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지역과 관련해서 서원경, 조선시대 내용은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제 이 지역에 계셨던 교수님들이 또 고대사 남한여초 전공하셨고, 또 조선시대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많이 연구가 돼서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제 전공이기도 하고, 제가 이 지역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것이, 그래도 좀 신선하지 않을까, 좀 내용은 재미없지만, 신선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전문적인 내용입니다만, 오늘 2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또, 그렇게 뭐, 재밌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한 가지 더 이렇게, 그 모르는 사실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뭐,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색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강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